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적인 모토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하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하라. 다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일궈놓은 영토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차지하겠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이 사람들의 가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토를 일구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속 킹덤,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럽 역사를 알려고 하면 이 왕가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가 곧 유럽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강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킹덤을 봤기 때문이죠. 넷플릭스 영화 킹덤을 보면서 세계사 속에서도 킹덤이 있는데 김은희 작가가 인터뷰에서 피를 탐하는 생사역, 핏줄을 탐하는 인간,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모습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합스부르크 왕가도 혈통과 핏줄에 집착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는지 제 강연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유럽 3대 가문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문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하얀 백합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데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스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가 버번 위스키죠. 막걸리만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 버번 위스키에서 버번은 부르봉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낯이 익죠.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부흥의 아이콘 메디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의 주제로 삼았던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는 600년이 넘습니다. 이 가문의 어떤 정책과 어떤 메리트가 600년을 이어가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가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시면 뇌가 두 마리가 보이죠. 쌍두 독수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들어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 합스부르크는 하비츠부르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비츠부르크가 매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합스부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합스부르크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의 백작 가문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가문이었죠. 작은 시골 가문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가문으로 탄생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가문의 시작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1세가 되겠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을 제가 한꺼번에 모아놨거든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특징들이 눈에 보이시는가요? 얼굴이 길죠. 특히 턱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이걸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얘기하죠. 합스부르크는 어떻게 번영을 하고 일가를 일구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가문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선생님 가문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습니까? 제일 안정적인 게 결혼이겠죠.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죠. 전쟁보다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뛰어나거든요. 전쟁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잖아요. 그 선택 합스부르크 가문이 했다는 겁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적인 모토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하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하라. 다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일궈놓은 영토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차지하겠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이 사람들의 가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토를 일구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초석을 놓은 막스밀리안 1세입니다. 왼쪽이 막스밀리안 1세고요. 오른쪽이 유럽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부르곤트 공국의 상속녀이자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부르곤트 공국에서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이 여인한테 다 상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의 청혼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상속녀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이 마리아가 택했던 남자는 막시밀리안 1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공국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지역이 전부 다 부르곤트 공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막시밀리안 1세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왕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살아남는 배우자가 다 갖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마리가 죽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가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펠리페 1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미남입니까? 미남이에요? 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는 주걱턱이 있었는데 엄마 마리는 주걱턱이 없었죠. 이 미남왕 필리프는 모계 쪽인가 봐요.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하죠. 미남이면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호감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 미남왕 필리프가 선택한 여자는 광녀 후아나입니다. 여러분, 광녀가 뭐예요? 자, 미친 여자입니다. 이 미남왕이 왜 미친 여자 후아나를 선택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후아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도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남왕 필리프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생긴 남편하고 살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는 정신병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미남왕 필리프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었으니까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후아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역사에서는 질투의 여왕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연산군의 엄마 폐비 윤씨가 되겠죠. 성종 얼굴에 스크래치 내어가지고 폐비가 되었잖아요. 후아나 더 심합니다. 물고, 물어뜯고, 가위로 찌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특히 여자 시종의 뺨을 칼로 도려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뭐 여사죠, 그죠? 남편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래도 이혼 안 했습니다. 왜요? 후아나의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후아나보다는 이 두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라곤의 페르난도하고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인데요. 1492년 이 남자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했었죠. 콜럼부스죠. 콜럼부스를 후원해줬던 그 여왕이 바로 이사벨 1세입니다.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스페인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스페인 왕국의 유일한 상속녀가 광유 후아나라는 거죠. 후아나가 죽으면 이 스페인 왕국이 누구 거예요? 미남왕 필리프입니다. 그런데 필리프가 먼저 죽습니다. 필리프가 먼저 죽어버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장티푸스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프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후아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게 돼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씻지도 않습니다. 바닥에다가 밥을 놔놓고 그냥 입으로 먹을 정도의 정신병 증세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엄마였던 후아나, 아빠였던 펠리페 둘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을 누가 상속합니까? 장남이었던 카를 5세가 상속하게 됩니다. 이 합스부르크의 전성기를 열었던 굉장히 유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이 카를 5세 때 영국보다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돋움했던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카를 5세 때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 하에 있었던 유럽 영토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빨갛고 노랗고 전부 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빼고는 거의 유럽 전 지역이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랑스는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양쪽에서 그 협공을 받는 형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다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딸들을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루이 13세, 14세, 16세. 여러분 루이 16세는 많이 아시는 인물이죠.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프랑스인들한테 더욱더 시기와 질투를 받았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폴레옹 1세의 두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조세핀이고요. 두 번째 부인은 마리 루이즈입니다. 이 네 명의 여성들이 전부 다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인들의 특징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가 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하죠. 이 주걱턱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초상화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화가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뽀샵을 해달라고. 이 부분은 미화를 해달라고. 이 합스부르크 왕가 여인들의 특징은 머리에다가 힘을 줍니다. 온갖 장식을 다 하죠. 시선을 위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들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턱을 가립니다.
부채를 가지고 턱을 가리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프랑스로 시집간 이유는 오로지 하나,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프랑스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권 하에 들겠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 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필요 없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긴 세월 동안 유럽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위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와 1세하고 잠시 다투었던 것 빼고는,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 것 빼고는, 그리고 영국한테 무적 함대가 무너지는 것 빼고는 큰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전 지역이 전부 다 우리 가문인데, 카를 5세의 공식 직함을 모두 나타낸 문장이 왼쪽에 보입니다. 중간에 보면 카를 5세가 담당하고 있는 공식 직함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카를 5세는 왕관이 17개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그러니까 에스파냐 왕으로서는 카를로스 1세가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는 카를 5세가 된다는 거죠. 이런 공식 직함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던 남자가 바로 카를 5세였습니다. 그런데 카를 5세는 이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방법이 이 유산을 상속하자. 카를 5세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 후아나와 필리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페르난트 1세입니다. 이 동생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 권력을 물려주고 카를 5세의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한테는 에스파냐 권력을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에스파냐 권력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발견을 했었으니까. 근데 아메리카 대륙도 역시 펠리페 2세 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금과 을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스페인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 이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바로 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일부도 역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합스부르크의 힘에 눌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보헤미아 왕을 배출하는 최대 왕실 가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나가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몰락은 뜻하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카를 5세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카를 5세를 만나기 위해서 스페인 궁정을 방문했던 베네치아 대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피부는 하얀 편이며 눈은 근시다. 태도는 엄중하지만 잔인하거나 엄격하지 않다. 유일한 단점은 턱이다. 턱이 너무 크고 길어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지 않아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황제가 말을 하면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를 5세 같은 경우는 입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요. 벌레가 자주 왕래했다 그러네요. 입속으로. 그래서 수염을 길렀던 목적도 이 벌레를 방어하기 위한 모기장 역할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유전질환, 합스부르크 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5세의 아들이 펠리페 2세죠. 그의 아들이 펠리페 3세고 그의 아들이 펠리페 4세가 되겠습니다.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합스부르크 립이 특히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역시 말이 어눌해요. 신하들하고 대면 보고를 들면은 신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왕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한다고 이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다 없앴습니다. 서류로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펠리페 3세와 4세를 거치면서 이 합스부르크 집안의 유전질환이 더욱더 폭발하게 되죠. 특히 이 펠리페 4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펠리페 4세가 있습니다. 이 펠리페 4세는 여동생을 사랑한 오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친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이 안나였죠.
이런 필립 4세를 보고 시스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마 여동생하고는 결혼을 못하니까 여동생이 낳은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프 4세가 조카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카를로스 2세입니다. 여기에서 열성 유전자가 대폭발을 합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계승자 카를로스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는 굉장히 미화된 초상화입니다. 카를로스 2세 같은 경우는 10살 때까지 걷지도 못했습니다. 업혀 다녔죠.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벌어져 있으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카를로스 2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떠먹여줬죠. 몸이 허약하니까 지능도 떨어집니다. 왕비를 2번이나 바꿔서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왕가의 대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곤살로라는 스페인 대학교의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친혼 때문이었다는 거죠.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11상 중에서 9상이 사촌지간 또는 삼촌과 조카 간에 이루어진 결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열성 유전자가 계속 전달이 되어서 카를로스 2세 때 폭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민의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왕가의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의식주가 풍요로울까요? 왕가의 자식이 더 의식주가 풍요롭겠죠. 그러면 어린 시절의 유아 사망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평민의 자식이 유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의 어린이들이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정도였다면 이 합스부르크 어린이들이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확률은 50%에 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의식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는 반란이나 전쟁이 아니라 자손이 끊김으로써 몰락한 겁니다. 근친혼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왜 근친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결혼으로 만든 제국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이 번영하는 제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문에서만 그 왕들을 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친혼이 이루어졌죠. 이런 근친혼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 몰락한 왕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남아있겠죠. 아까 제가 에스파냐 권역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권역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마지막 계승자 마리아 테레지아인데요. 왼쪽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카를 6세입니다. 이 카를 6세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조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가지고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제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그 계승 전쟁에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첫 번째 여왕은 선덕 여왕이었죠. 통골 출신의 남자가 없어서 선덕 여왕이 대신 왕위를 이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도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선택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이외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바로 프란츠 1세입니다. 이 프란츠 1세는 로트링겐 가문인데요. 이 로트링겐이 프랑스 로렌 지방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문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결혼으로 만든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작과 몰락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으로 만든 합스부르크 왕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번영을 했지만 결국 근친호로 인해 가지고 몰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여왕이 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나는 이미 잉글랜드라는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했던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영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거의 폭발적이었고요. 나라 자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해상 무역권을 두고 스페인과 영국 간의 다툼들이 있었고 이때 여왕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펠리페 2세가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과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왕은 직접 전쟁터에 갑니다. 이 틸버리를 방문해가지고 여왕은 자신의 병사들한테 이런 연설을 합니다. 싸움이 한창인 이곳에서 그대들과 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 나는 약하고 빈약한 육체의 여자다. 허나 나는 국왕의 신장과 배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잉글랜드 왕의 전부다라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이 여왕의 연설에 힘입어가지고 영국의 병사들은 힘을 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는 큰 용기를 주었던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과 혈통을 포기하고 오로지 백성과 국가만을 생각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금 영국 국민들은 가장 사랑하는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몰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영국 왕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여왕 이름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치하에서 아직까지 영국 왕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혈통일까요? 저는 이것으로 봤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이 용기만 있으면 국가도 영원하고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만의 장기가 하나 있다 그러죠. 특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국난극복입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국난극복 DNA가 있다고 해요. 그 피 속에 국난을 극복하는 DNA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난 극복 DNA를 발휘하셔가지고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